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이 주관하는 제38차 평화포럼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핀란드 탐페레 평화연구소 연구원 황은택입니다. 오늘 제38차 평화포럼에서는 숙명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의 조교수이신 한세롬 교수님을 모시고 이란 전쟁과 중동 안보, 가로치고 불안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하겠습니다. 강연에 앞서서 오늘 발표해 주실 한세롬 교수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세롬 교수님께서는 스코틀랜드 에버딘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셨고요. 일단 중동과 북아프리카 지역과 관련해서 많은 중요한 국제 저널의 논문을 발표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특히 작년에 이제 에든버러 대학교 출판사에서 제가 한국어로 번역을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티니지의 실업과 저항, 민주주의 안보 넥서스라는 제목으로 이제 책을 출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해하기로 이 책은 티니지의 민주화 이제 과정 민주화 투쟁을 이제 그 폭포와 안보와 세큐리타이제이션의 관점에서 좀 굉장히 새롭게 바라보는 책인데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한세론 교수님의 새 책이 지금 중동 사회에서 민주화에 대한 요구가 계속 있어 왔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를 제공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 오늘 한세론 교수님께서는 그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지금 이란 전쟁과 관련된 그리고 중동 안보와 관련된 이제 내용을 말씀을 해주실 겁니다. 그럼 모두 박수와 함께 한세롬 교수님의 발표를 청해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숙명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한세롬이라고 합니다. 말씀해 주셨듯이 저는 사실 이제 이란 전문가는 아니고요. 그래서 그보다는 좀 국제정치학적 관점에서 특히 이제 비판 이론 쪽에 이제 관심이 많아서 그런 관점에서 중동과 북아프리카를 좀 이제 들여다보는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비판 안보학 관점에서 그러니까 중동을 기준으로 글로벌 거버넌스가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 그리고 인간 안보 이슈 같은 것들을 좀 이제 살펴보는 연구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주제는 이란 전쟁과 이제 중동 안보 불안이라는 주제로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목차는 그 전쟁 개요는 간단하게 이제 넘어가면 될 것 같고, 제가 좀 이 발표에서 다루고자 하는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미국이 이란을 공격했을 때 이 공격이 어떤 배경 하에서 이제 진행됐는가, 그리고 그 함의가 무엇인가를 이제 존재론적 안보라는 이제 관점에서 분석을 해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이제 주요한 주제는 그 이란 정권의, 그 미국의 공격에 대한 이란 정권의 대응인데, 이 또한 그 존재론적 안보 관점에서 이란의 대응이 어떻게 가능했고 어떤 배경 하에서 가능했는지 그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런 지금 현재 또 이제 진행 중인데 이 전쟁이 중동 그 지역의 뭐 안보 혹은 이제 안보 불안에 미치는 영향, 이에 대한 뭐 함의 이런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사실 그 전쟁이 시작된 이래로 굉장히 뭐 매일같이 이제 수없는 말과 그리고 결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좀 혼란스러웠던 현재 그 전쟁을 그러니까 제 기준에서 이렇게 좀 주요 사건 전개 과정을 중심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본 건데요. 이 전쟁이 실제로 시작됐을 때 많은 사람들이 당연히 이게 놀랐긴 한데 사실 그 이란과 이스라엘 그리고 그 미국 사이의 이제 군사적인 긴장이라는 게 사실상 2023년 그 가자 지구에서 시작된 어떻게 보면 그 중동의 위기 그때부터 서서히 점진적으로 고조되어 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2024년에 이란이랑 이스라엘 간의 이제 미사일 공격을 주고받음이 있었고요. 그리고 2025년 같은 경우에 12일 전쟁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습이라든지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미국과 이란 간의 이제 군사적인 충돌의 문턱이 상당히 낮아지고 있다라는 관측이 이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미국의 전쟁 결정, 그리고 이제 시점이 좀 의아했던 부분은 그 이유는 전쟁 직전까지도 양측이
간접적으로나마 대화와 협상을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2026년 2월 초쯤에 이제 미국과 이란이 그 오만의 무스타트에서 간접 협상을 진행하기도 했고, 당시 이제 중재국들이 그 협상 돌파구가 마련되고 있다라고 이제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언급을 하기도 했고, 이란도 뭐 그 국제 원자력 기구의 사찰 받겠다, 그리고 농축 우라늄 제한하겠다, 이런 이제 이게 될지 안 될지 뭐 이런 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그러던 와중에 2월 28일 날 그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런 핵시설 그리고 군사시설에 대한 동시다발적인 공습을 갑작스럽게 개시를 한 것이죠. 그 협상 과정이 지금 현재 진행 중이고, 그래서 아마도 이제 비교적 관심이 좀 이제 사그라들긴 했지만, 사실 전쟁이 발발한 시점부터 계속 끊임없이 제기되는 질문 중에 하나가, 미국이 왜 이란과의 전쟁을 선택했는가, 동기가 무엇인가, 목표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그, 여기 슬라이드를 보시면 2026년 4월 초에, 4월 2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 이란을 공격한 미국의 동기, 목표는 굉장히 명확했다. 처음부터 명확했다라고 주장하면서 이제 네 가지를 제시를 해요. 첫 번째는 뭐 이란의 탄도미사일 전력, 그리고 생산 능력을 파괴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뭐 해군을 무력화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영내 그 테러리스트로 이제 불리는 대리 세력에 대한 이란의 지원을 차단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굉장히 전쟁의 목표는 분명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런 트럼프의 강조 자체가 미국 내외에서 자꾸 이제 전쟁의 목표가 불분명하다, 그 전쟁의 목표가 계속 바뀌고 있다라는 이제 비판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응이었거든요. 근데 실제 그 전쟁 전과 전쟁 과정에서 미국 행정부가 이제 제시한 내용들을 보면 그 전쟁의 목적이 좀 불분명하다라는 지적이 어느 정도는 이해가 갑니다. 그 전쟁 이전에 그 2026년 초에 그 이란 내부에서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이제 발생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당시에 그 이란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미국이 개입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언급을 하기도 했었고요. 그러다가 좀 있다가 이제 군사적인 압박을 통해서 이란을 그 핵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이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요. 근데 사실 전쟁 직전까지 제가 이제 말씀드렸듯이 오만이나 뭐 제네바를 통해서 핵 협상 관련한 대화가 오고 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심지어 그 2월 25일 날 그 이란 그 외무장관 아락치가 실제로 그 미국과의 어떤 역사적인 합의가 코앞에 있다라는 이야기를 한 만큼 이 전쟁이 미국의 이란 공격이 어떤 외교적인 그 해결이 불가능해서 시작되었다고 말하기에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전쟁이 시작된 이후에도 이게 미국의 설명은 좀 계속 바뀌었고요. 전쟁 당일에는 뭐 미국과 그 동맹국들에 대한 이란의 임박한 공격 가능성을 강조하면서 선제적인 대응이다라는 식으로 전쟁을 규정을 했고요. 그리고 초반까지만 해도 일부 행정부 사람들이 이제 전쟁 초반에 정권원 교체에 대한 의지, 목적을 이야기하기도 했죠. 그래서 사실 4월 2일 날 트럼프가 이야기한 굉장히 구체적인 그 목표는 좀 나중에 되면서 이렇게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이란이 왜 공격을 받았는가, 미국이 왜 공격을 했는가에 있어서 이렇게 공개된, 언급된 내용 말고도 이제 전문가들이 다양한 분석을 내놓고 있는데요. 뭐 중동 영내 그런 이제 세력 균형이라든지, 특히 이제 2023년부터 이란의 존재감이라는 게 굉장히 이제 무섭게 부상했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도 이제 나오고 있고, 그리고 좀 오래된 것이긴 하지만 중동 지역 내에서의 자꾸 쇠퇴하는 미국의 영향력, 그리고 그 반대로 영향력이 계속 이제 커져만 가는 또 중국을 겨냥한, 그러니까 좀 이제 글로벌 정치, 좀 큰 국제정치 차원의 행보였고, 글로벌 리더십을 강화하기 위한 행보였다. 그또 이제 언급되는 것이 아무래도 미국 국내 여러 스캔들에 이제 연루되어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강한 리더십의 어떤 실천, 그리고 국내 문제를 이제 그 시선을 외부로 돌리려는 그런 선택이다.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보면 가장 이제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그 행위자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이 전쟁이
미국을 이스라엘이 끌어들였다. 이 전쟁에 미국을 끌어들였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 언급된 내용들 모두 다 어느 정도 설명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미국이 이 이란 공격을 고려를 했을 때 이런 여러 요소들을 복합적으로 좀 이제 고민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이 어떤 전략적인 고려하에 공격을 했냐 보다 저 개인적으로 좀 관심이 있고 또 이제 또 중요하다라고 생각되는 질문은 이란을 좀 넘어서서 미국이 어떻게 중동에서 또다시 전쟁을 벌일 수 있었는가? 어떤 맥락에서 가능했는가라는 거거든요. 좀 그게 추측적인 질문일 수는 있는데, 이게 뭐, 미국의 그런 중동 개입, 군사적인 개입, 이란 전쟁이 물리적으로, 군사적으로 어려운 전쟁이어서가 아니라, 중동을 바라봤을 때 지난 한 20여 년간 그 미국의 군사적 개입이라는 것이 반복적으로 뭐 실패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비판의 대상이 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어떤 물리적인 차원의 비용도 컸지만, 그걸 넘어서서 미국의 군사적 개입의 목표가 불분명했고, 그리고 전쟁 그 대상에 대한 이해도 좀 제한적이었고, 그리고 전쟁의 어떤 승리가 무엇인가, 그 전쟁 이후에 얻을 그 목표, 달성할 목표라든지, 그 승리가 무엇인지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었다라는 비판이 계속 있어 왔던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미국의 국익에 반하는 전쟁이다. 라는 이야기가 끊임없이 있었었는데, 대표적인 그 전쟁이, 중동에서 있었던 전쟁이 이제 뭐 아프가니스탄 전쟁, 그리고 이라크 전쟁, 그리고 마지막으로 테러와의 전쟁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아프가니스탄 전쟁은 그 9.11 테러 사건 직후에 이제 시작됐고, 초기 목표는 비교적 이렇게 명료했습니다. 알카에다를 제거하고, 그리고 알카에다를 보호해주는 이제 탈레반 정권을 무너뜨리는 것이었죠. 하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 전쟁의 목표가 계속 확장이 되는데요. 탈레반 축출 후에 이제 미국의 우호적인 민주주의 국가를 수립할 수 있다라는 그 생각, 그 신념하에 이제 시작된 이 전쟁이 테러 대응, 그리고 뭐 국가 재건, 그리고 뭐 민주주의 구축, 그리고 치안 유지까지 이제 목표가 계속 확대되고 이 전쟁이 20년을 끌게 됩니다. 그 2021년에 굉장히 혼란스러운 장면이 연출되면서 미국 군대가 이렇게 철수를 하면서 미국 사회 내부에서도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미국이 20년간 싸웠는가라는 이렇게 질문을 던지게 만들었죠. 그리고 두 번째 이라크 전쟁도 굉장히 문제적인 게 이제 명분이 불확실했다라는 이제 비판을 끊임없이 받았습니다. 그 핵심 명분 중에 하나가 그 존재 여부가 불확실했던 대량 살상 무기를 제거하는 것이었죠. 근데 이제 전쟁 이후에 대량 살상 무기는 발견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또 다른 명분은 그 알카에다와 같은 이렇게 테러 집단을 지원하고 또 인권 탄압을 뭐 일삼는 사담 후세인 정권을 전복시키고 민주주의를 건설하겠다라는 거였는데 미국이 사담을 후세인을 이렇게 제거한 다음에 그 국가 체제 자체가 이제 무너지게 되죠. 근데 그 과정이 이라크의 어떤 굉장히 복잡한 어떤 종파 및 계급 권력 구조를 이렇게 무시한 채 해체를 하면서 굉장히 수십만 명의 이제 군 관료들이 하루아침에 이제 실업자가 되고 그리고 이제 국가의 치안과 행정 그 역량이 급격하게 붕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뭐 예를 들어 사담 후세인 정권을 떠받들고 있었던 그 순니파 공동체의 소외감 그리고 이로 인한 어떤 반군, 무장 저항의 어떤 증가, 그리고 그 토양 안에서 IS가 성장하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라크 전쟁은 목표를 이뤘다고 보기는 좀 어렵고, 이제 장기적인 어떤 불안정 상태에 빠지고, 또 IS라는 새로운 어떤 테러 집단이 이렇게 성장하게 되기도 하고, 미국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많은 이렇게 물리적 비용, 그리고 막대한 인명 피해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 도대체 이라크 전쟁을 벌인 이유가 무엇이었나, 무엇을 얻었는가에 있어서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테러와의 전쟁은 이제 사실 이거는 특정 전쟁, 어떤 영토가 이제 명확히 규정된 그리고 적이 존재하는 그런 전쟁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글로벌 안보 프로젝트가 아닌가 싶은데 이 전쟁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는 적이 누구인지 그리고 언제 전쟁이 끝날 것인지 어떤 승리를 성취했을 때 전쟁이 끝날 것인가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죠. 적의 범주도 계속 이제 확장을 했고 변화를 했고요. 결국에 이제 이것들을 비판하는 입장에서는
중동, 작게는 중동 내부에서, 그리고 크게는 이제 글로벌 차원에서 군사 개입이 일상화된 그런 이제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했다라는 이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프가니스탄, 뭐 이라크, 뭐 테러와의 전쟁 다 어떻게 보면 중동을 그, 그 지역 안에서 이제 시작되었고, 근데 이 모든 전쟁들이 이 전쟁이 무슨 전쟁이며 누구와 싸우며 그리고 언제 끝날 것이며 무엇이 승리인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중요한 질문일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한 답이 명확하지 않았다라는 것. 그런 점에서 이제 실패한 전쟁이다라고 이제 불리는 것이고요. 당연하게도 이 세 전쟁이 중동 지역에 있는 어떤 국가, 그 사회의 이렇게 물리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인간 안보에도 이제 막대한 피해를 끼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2026년에 미국이 또 다시 이제 중동에서 그것도 이란이라는 어떻게 보면 훨씬 더 복잡하고 위험한 상대를 대상으로 이제 군사 개입을 선택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미국이 어떻게 또 다시 중동에서 전쟁을 선택할 수 있었는가? 라는 이제 질문이 제기가 되는 것이죠. 어, 사실 이 질문, 제가 방금 던진 질문에 대해서는 뭐 다양한 국제정치적 관점이 다양한 설명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좀 전통적인 안보 연구, 또 이렇게 주류 이제 국제정치적 관점에서는 아무래도 핵심 행위자, 뭐 미국, 이란, 뭐 이스라엘과 같은 그런 국가들이 갖고 있는 어떤 실존적인 당면한 어떤 위협, 위기의식, 안보 위기, 그리고 그 영내 어떤 뭐 세력 균형이라든지, 그리고 이런 행위자들의 그런 지정학적인 이해관계, 그리고 뭐 전략 분석,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이렇게 논의를 할 거예요. 실제로 많이 논의가 되어지고 있고요. 근데, 저는 좀 이제 이미 많이 논의되고 있는 내용이 아닌 좀 비교적 간과된 부분을 제가 오늘 소개할 이게 존재론적 안보라는 개념이 이 부분을 조명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존재론적 안보 관점에서 보면은 이란 전쟁이라는 것을 좀 더 이제 긴 호흡에서 어떻게 이 전쟁이 가능했는가, 이 전쟁을 가능하게 한 어떤 핵심 행위자들의 그 멘탈리티를 이해하는 분석 툴을 이렇게 제공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존재론적 안보는 사실 이제 비판 안보 연구라는 굉장히 큰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연구 분과에서 이제 이야기 되는 글씨되는 개념 중에 하나이고요. 여기 안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관점이 사실 있기는 한데 뭐 이걸 좀 이렇게 단순화해서 봤을 때 존재론적 안보 관점에 따르면 국가도 마치 개인처럼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그런 정체성의 연속성 그리고 예측 가능성을 필요로 하고 그런 이제 자기 이해가 이제 흔들릴 때 안보 불안을 경험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라는 것이 단순히 어떤 영토 보존, 어떤 그런 물리적인 생존을 추구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어떤 비교적 일관된 그 자기 서사를 유지하려고 하고 그리고 이런 그런 정체성에 대한 안정성을 추구하는 것, 즉 존재론적인 안보에 대한 추구가 때로는 늘 그런 것은 아니지만 때로는 물리적인 안보 추구를 넘어설 수도 있다라고 보고요. 또 물리적인 그런 안보와 마찬가지로 당연히 이렇게 존재론적 안보도 그 국가의 외교 정책에 영향을 줄 수 있고 또 반대로 특정 외교 정책이나 어떤 사건에 영향을 받기도 한다라고 봅니다. 이 존재론적인 안보가 어떻게 확보되는가, 그 메커니즘이 무엇인가 할 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중요한 그 두 메커니즘이 그 내러티브라는 그 서사라는 메커니즘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중요한 타자와의 이제 일상이 있다고 봅니다. 그 내러티브 같은 경우 서사는 보통 이제 국가의 외교 담론, 국가의 내러티브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이 내러티브의 역할은 어떤 여러 가지 차원의 경계를 만드는 것이죠. 어떤 국가 내, 외, 그리고 어떤 적, 그리고 어떤 뭐 동맹 이런 식의 이렇게 다양한 경계를 만들고 그리고 국가 외부에 존재하는 어떤 세계를 정의하는 기능도 이제 수행한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 중요한 타자와의 일상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국가를 기준으로 봤을 때 그 국가 주변에 있는 그리고 그 국가가 어떻게 보면 중요하다고 여기는 이렇게 다른 국가 행위자나 뭐 비국가 행위자와
그 상호작용을 하면서 이제 반복적으로 하는 행동을 의미를 하는데요. 이런 이제 반복적인 행위가 여러 차원에서 여러 모양으로 있을 수 있겠지만 존재론적 안보에서 이제 강조하는 것 중에 이제 두 가지가 어떤 타자화, 어떤 특정 행위자를 특정 국가를 적대화하는 어떤 이런 반복적인 행동, 그리고 또 반대로 어떤 특정 국가를 굉장히 특별한 관계, 동맹, 어떤 특별한 관계를 형성하는 이런 일상도 있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함의는 어떤 것이냐면 일상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안정적인 그 정체성이라는 것이 이렇게 좀 도전을 받을 때 그 일상적 상호작용이 도전을 받거나 중단되거나 어 그럴 경우에는 불확실성 그리고 불안정이 초래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전쟁과 같은 사실 이제 굉장한 위기 상황에서는 이런 존재론적인 안보도 위협을 받을 수 있고 이럴 때, 때때로 그 국가들이 존재론적 안보를 추구하기 위해서 굉장히 경직된 방식으로 그 존재론적 안보 혹은 그 일상에 이제 집착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네, 이런 이제 존재론적 안보 관점에서 조명하는 이게 미국의 그 자기 정체성의 핵심은 이제 미국의 예외주의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 이게 단순히 어떤 미국이 초강대국이다라는 게 이제 미국 예외주의의 내용이 아니라 자유주의 국제 질서를 이렇게 수호하고 전통적으로 그리고 역사적인 사명을 수행하는 굉장히 특별한 국가이다라는 그 정체성을 그 미국이 역사적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재생산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 미국의 예외주의 정체성을 뭐 정치적으로, 감정적으로 유지하는 핵심 기제 중에 하나가 승리 담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승리 담론은 단순히 어떤 이게 물리적인 차원의 군사적인 성과를 의미하지는 않고요. 존재론적 안보 관점에서는 이 승리 담론은 그 미국이 여전히 세계를 이끌 자격과 이렇게 능력을 가진 국가라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자기 확인 장치가 되는데요. 그 사실 이런 관점에서 미국의 외교 정책을 분석한 학자들이 많이 있고요. 그중에 이제 일부의 관점에 따르면은 그 역대 어떤 그 미국 대통령들이 혹은 이 정책 결정자들이 그 이념적 차이와 무관하게 이런 승리 담론을 재생산해 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점은 이제 아까 제가 언급했던 테러와의 전쟁에서도 굉장히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요. 사실 이제 제가 언급했듯이 테러와의 전쟁은 분명한 이제 대상도 있고 그리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어떻게 보면 영원한 전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엘리트들이 끊임없이 이 전쟁을 승리한 전쟁, 이 전쟁을 이렇게 승리를 묘사를 해왔습니다. 예를 들어 부시 행정부는 우리는 승리할 것이다라는 좀 이제 좀 미래 지향적인 담론을 반복했었고요. 그 역대 행정부들의 어떤 중동 개입에 굉장히 비판적이었던, 그리고 테러와의 전쟁에도 비판적이었던 트럼프 대통령마저도 그 자신이 테러와의 전쟁에서 승리를 할 수 있는 유일한 지도자다라는 이런 내러티브를 반복적으로 만들어 왔고요. 오바마와 바이든 행정부 같은 경우에는 약간 결이 다르긴 하지만 그 자유주의적 관점에서 뭐 대외 정책에 접근을 했다라고 하겠지만 큰 그림에서 봤을 때는 이 그 미국 예외주의와 그 승리 담론을 벗어나 있지 않다라고 이제 보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존재론적 안보 관점에서는 이런 이제 승리 담론이 그 미국의 대외 정책, 특히 미국의 그 미국이 중동 지역에 관여하는 과정에 직접적인 영향은 아니더라도 이렇게 인과관계를 확실하게 우리가 명료하게 알 수는 없다 하더라도 그 중동 지역과 그리고 중동 지역 내 그 관리 대상을 해석하고 그리고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좀 주요한 맥락적인 요소로 작용해 왔다라고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관점에서 보면은 왜 미국이 계속해서 딱히 이제 미국의 국익에, 그러니까 물리적 차원의 어떤 국익에 부합해 보이지 않는 개입을 중동에서 반복해 왔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이제 부분적인 설명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어, 그 미국의 존재론적인 안보, 그리고 그 승리 담론, 뭐 이런 것들과 연계시켜서 이제 중동에서 미국이 또 한 차례 전쟁을, 그리고 그것도 이제 이란과 할 수 있었던 맥락에서 제가 주목하고 싶은 또 하나의 측면은 미국의 이란 타자화인데요. 그 이거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는 그 전쟁 당일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했던 연설 내용이고요. 여기서 이 이란 공격을 그 미국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그 이란 정권으로부터 발생한 그 임박한 위협을 제거해야 된다. 미국의 생존과 안보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근거로 제시한 내용이 흥미롭게도 반복적으로 이제 47년 동안 이란이 그 미국의 적이었다라는 이제 표현을 사용을 하거든요. 이 47년이라는 거는 이제 1979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이슬람 혁명 이후에 그 시간을 의미를 합니다. 즉 이제 이렇게 미국이 수십 년간 적대적이었던 국가로 묘사를 하는 거죠. 근데 과연 이란이 정말 47년 동안 미국에게 어떤 굉장한 이제 위협이 된 국가였는가? 어, 미국과 이란의 관계를 이제 조명하고 분석하는 학자들 중에 일부는 역사적으로 사실 이 두 국가가 전략적으로 좀 협력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있었다. 그런 정치적인 공간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중에 몇 가지만 제가 나열을 한 것인데, 그 1990년대 초에 이제 소련이 붕괴하고 미국이 사실상 초강대국이 되었을 때, 그 이란의 그 실용주의적 노선을 그 견지했던 그 락산자니 대통령이 미국과 이제 좀 협상을 그리고 협력을 할 것을 이렇게 제안하기도 했고 어, 그 두 번째 1997년 2000년 클린턴 대통령 당시 행정부 당시 그리고 이란에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개혁파의 상징적인 인물이자 대통령인 그 하타미가 이란의 대통령이 됐던 시기인데 이때 굉장히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이란이 그 미국과의 관계를 개선하겠다, 개선하고자 한다라는 의지를 표현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미국과 이란이 그 핵 비확산이라든지 국제범죄 대응이라든지 뭐 마약, 뭐 에너지, 뭐 환경 분야에서도 제한적인 협력을 논의를 했었고요. 미국도 이 당시에는 일부 제재 완화 조치도 검토를 하고 그 이란과의 비공식적인 접촉을 확대했습니다. 하지만 그 클린턴 행정부도 어떻게 보면 이렇게 적대적인 이란에 대한 그 미국의 그 접근 방식을 고수를 하죠. 세 번째 순간은 이제 부시 대통령인데 이제 그 9.11 테러 사건이 터지고 난 다음에도 이렇게 놀랍지만 그 협력이 가능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 9.11 사건 이후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했을 때 그 미국과 이란 사실상 공통의 적을 공유를 하고 있었거든요. 탈레반이라는 공통의 적을 공유를 하고 있었고 실제로 양측의 외교관들이 그 탈레반이 이렇게 지나가고 이제 아프가니스탄 임시정부를 구성할 때 협력을 실제로 했었고 2003년에 그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했을 때도 이란이 그랜드 바겐이라는 것을 이렇게 제안을 해요. 여기에는 굉장히 파격적인 내용들이 패키지로 들어가 있었는데 여기 적혀 있는 내용뿐만 아니라 그 이스라엘 문제에 있어서도 이란이 어느 정도는 그 두 국가 해결 방안을 이렇게 수용하는 등 굉장히 파격적인 그 협상안을 제시를 했지만 결국에는 이제 그 부시 대통령이 이란을 그 악의 축 중에 이제 하나로 규정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내용을 이제 미국의 승리서사, 그리고 예외주의 정체성이랑 연결시켜 볼 때, 이란은 어떻게 보면은 단순히 어떤 미국에게 실제로 이렇게 물리적인 차원에서 뭐 위협이 되었던 끊임없이 꾸준하게 47년간 그랬던 국가라기보다는 존재론적 안보 관점에서 보면은 그 미국이 자신의 정체성과 그 세계관을 유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야 했던 어떤 익숙한 타자, 그리고 익숙한 적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이란 타자와 이란 적대화라는 것이 굉장히 오랜 시간에 걸쳐서 그 미국 정치와 언론 그리고 정책 공동체 내부에서 이게 축적되어 온 하나의 내러티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이제 미국이 이란을 타자화하는 그런 이제 과정을 이제 분석을 하면서 그 루시아노 페레로라는 이제 학자가 이게 그 미국의 어떤 이란을 이렇게 이란에 대한 어떤 미국의 태도나 이런 방식이 단순히 어떤 지정학적인 이해관계나 그 물리적인 위협에 대한 대응을 넘어서서 그 이란 내러티브의 결과다 뭐 이런 이제 주장을 해요. 그리고 이 이란 내러티브의 출발점은 1979년 그 이란 혁명 그리고 곧 이어 발생한 그 미국 대사관 인질 사건이죠. 이때부터 이란은 이제 미국의 외교 담론 속에서 굉장히 예측 불가능한 또 종교적인 광신주의적인 국가로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이 페레로도 그렇고 이렇게 다른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그 이란 내러티브의 주요 패턴은
그 이란을 이렇게 두 개의 이란으로 이제 이분화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이렇게 위대한 페르시아 문명, 찬란한 역사와 문화를 가진 과거의 이란이고요. 또 하나의 이란은 그 현재 이슬람 공화국이죠. 굉장히 광신주의적이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비합리적인 정치 체제. 그리고 역대 이제 미국 대통령들이 반복적으로 이제 이런 이제 이분화된 그 두 개의 이란을 재생산해 왔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또 이 이란 내러티브라는 것이 이란을 타자화하고 적대화하는 데 이제 그치지 않고 미국이 자신을 스스로를 설명하는 그 서사,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미국의 어떤 정체성, 그 예외주의 정체성에 기여해 왔다라고 이제 지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비합리적인 국가로 묘사가 될수록, 이란이 비합리적인 국가로 묘사가 될수록 미국은 굉장히 합리적이고 뭐 책임감 있는 국제 리더로 이제 위치가 되고, 이란이 이렇게 테러를 지원하는 국가로 이렇게 재현이 될수록 미국은 그 테러로부터의 어떤 글로벌 사회를 지키는 선한 세력이 되는 거죠. 정리를 해보자면, 그 미국이 이란 공격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전략적인 어떤 계산이 고려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존재론적 안보 관점에서 보면 그 지난 20여 년간 축적된 그 승리 서사, 진짜 승리했는가와 상관없이 그 승리 서사, 그리고 미국의 어떤 예외주의 정체성에 기반해서 중동에서의 또 다른 군사적인 개입이 궁극적으로는 관리 가능하다, 승리할 수 있다라는 그 미국 사회가 갖고 있는 그 인식 안에서 결정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를 이란으로 옮겨서요. 제가 이제 두 번째로 다루고자 하는 주제는 이제 이란 정권의 강경 대응의 이제 배경과 함의인데요. 제 생각에 이 주제는 세 가지 이유에서 이제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첫 번째로는 그 이란 지금 현재 국내 정치 엘리트의 분열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이 국내 엘리트들 간의 그런 역학관계를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 이렇게 연계돼서 이제 지금 이란과 미국이 협상 과정에 있는데 그 협상 과정을 좀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그 향후 이제 이란 체제의 어떤 안정성, 그 수준을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쟁이 사실 시작된 지 조금 이제 시간이 흐른 시점이기 때문에 이제는 이란이 되게 잘 싸운다, 방어 능력이 굉장하다, 뭐 거기에 대한 많은 분석들과 설명이 있습니다. 하지만 전쟁 초기만 하더라도 이란이 이렇게 잘 끈질기게 이제 대응할 거라고 생각하는 전문가는 많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사실 전쟁 초기에 이제 미국과 이스라엘이 굉장히 그 이란 체제에 굉장히 핵심적인 그 인프라들을 공격하고 심지어 최고 지도자를 죽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외부에서는 이란 체제가 곧 방어적인 그런 태세로 전환을 하고 조기 협상에 나설 것이다라는 이제 평가가 있었죠. 사실 생각만 해봐도 이제 미국과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압도적인 군사력 걸 고려할 때, 그리고 이란이 장기간 받아오던 경제적인 제재, 그로 인한 사회의 어떤 압박,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볼 때, 그리고 그 최고 지도자가 이제 사라진 그런 지도부 공백까지 고려해 봤을 때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그 예측이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란이 예상보다 굉장히 강경한 대응을 했죠. 제가 이제 뭐 다들 아실 것이기 때문에 뭐 이스라엘에 대한 미사일 공격을 했을 뿐만 아니라 그 걸프 내에 있는 그 미국의 동맹국들의 이제 뭐 어떤 군사 시설이라든지 군사 시설을 넘어서서 뭐 데이터 센터라든지 뭐 국제 공항이라든지 이런 곳까지 공격을 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쟁을 이 지역 전체의 안보 위기로 전환을 시켰는데요.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라는 것도 사실 이게 이란의 굉장히 강력한 이제 카드가 되었잖아요. 실제 이란도 이제 그거 호르무즈 해협을 그렇게 중요한 카드로 사용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그 전쟁 초반만 생각해 봤을 때 이게 호르무즈 해협 봉쇄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이란에게도 사실 이렇게 부담스러운 선택일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전문가들의 의견도 있었거든요. 또 주변 아랍국들의 반발이라든지 국제사회의 어떤 추가적인 제재라든지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용인하지 않을 미국의 굉장히 강력한 보복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고려사항이 있었고 감수해야 할 비용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란이 굉장히 강경하게 이제 반응을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사실 이 질문에 대한 가장 간결한 답은 현재 이슬람 혁명 수비대를 비롯한 이란 내부의 강경파들의 의지, 그리고 그들의 능력, 그리고 그들의 영향력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근데 이제 좀 이렇게 추가적인 설명이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란 정권이 중동 내 여타 다른 권위주의 국가처럼 뭐 1인 체제라든지 왕정이 아니고 그래도 엄연히 나름 이제 뭐 개혁파와 강경파 간의 그 견제 그리고 경쟁 메커니즘이 존재하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이런 맥락에서 사실 트럼프가 최근에 이제 미국과 이란과의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는 이유에 대해서 이게 이란 지배 엘리트 간의 이제 분열 때문이다. 이란의 지배 엘리트가 미국과의 협상을 둘러싸고 근본적으로 분열되어 있다. 누구와 이야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논평들이 이제 이란 국내 엘리트들의 분열을 어떻게 보면은 이슬람 공화국 체제의 그 방향을 둘러싸고 관여를 지지하는 외부와의 관여를 지지하는 개혁파와 협상에 반대하는 이제 강경파 사이의 경쟁으로 묘사해 왔는데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미국이 전쟁 초반에 내심 정권 교체를 기대하고 거기에 대한 좀 믿음이 있었던 데에는 이란 내부 정치 파벌 그리고 경쟁에 대한 분석이 한몫했다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근데 과연 미국의 이런 진단이 이제 타당한지, 그리고 만약에 타당하다면 그런 엘리트들의 분열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란이 위험과 비용을 감수한 이런 강경한 대응을 할 수 있었는지를 이제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 저는 이거를 이란 정치 체제 내의 어떤 경쟁 구도,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까 이제 제가 사용했던 존재론주의 안보 관점에서 이란의 정체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란 사회운동을 통해서 좀 설명을 해보고자 합니다. 이란은 신정 체제이고요. 주권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국민이 아니라 그 이슬람 법학자의 통치 원리에 이제 기반한 최고 지도자 체제에 있죠. 하지만 이런 이제 신정 체제 하에서도 경쟁은 가능한데요. 그 핵심은 이제 이란 권력 구조의 이중성에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헌법수호위원회라든지 최고 지도자 그리고 사법부, 뭐, 군 안보기구는 비선출 권력에 속합니다. 한편 대통령 그리고 뭐 의회, 전문가 회의는 국민이 선출을 하죠. 그래서 이제 이론적으로는 다양한 성향의 국민이 지도한 국민이 지지하는 정치 엘리트를 확보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제 문제는 국민이 선출하는 이 후보 그 자체가 이 최고 지도자와 그리고 헌법수호위원회의 자격심사를 통과한 인물들로 구성이 된다라는 점인데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좀 체제 전복적인 인물들은 대부분 탈락하고 허용된 파벌들끼리 선거에서 경쟁을 하는 그런 구도입니다. 그래서 이 구조 덕분에 경쟁은 허용이 되지만 체제를 위협하는 수준의 경쟁은 제한이 된다. 즉, 이 통제된 경쟁이다라고 이제 많이들 설명을 합니다. 근데 이 통제된 경쟁이라는 게 그럼 이렇게 무늬만 경쟁이냐, 뭐 의미 없는 경쟁이냐, 그거는 좀 아니고요. 그렇게만은 예측할 수 없는 게 실제 뭐 80년대, 90년대를 거쳐가면서 이러한 체제 내부에 나름의 의미 있는 이제 파벌 정치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이제 흔히 강경파 혹은 이제 원칙주의자로 이제 불리는 진영 같은 경우 잘 알려져 있기를 이제 굉장히 어떤 미국 혹은 뭐 서구와의 협상에 회의적인 특히 이제 대미 강경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자립경제 그리고 이제 문화적으로 보수주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내세우고 강조해 왔는데요. 이 강경파도 주요 이제 기반이 되게 다양해요. 그런 종교적 권위를 강조하는 전통 보수파도 있고, 그리고 안보와 경제를 장악하고 있는 혁명 수비대도 있고, 그리고 이란 강경파 내부에도 굉장히 이념적으로 경직되어 있는 뭐 페이다리 전선이라든지, 그리고 혁명 수비대 산하에서 이 혁명 이념을 사회적으로 이렇게 스며들게 만드는 그런 이렇게 바시지라는 조직도 있고, 대통령 중에서는 아무래도 아흐마디네자드 대통령이 이란 강경파를 대표한 상징적인 인물이기도 하죠. 한편 개혁파의 이제 뿌리이자 실용주의자로 불리는 락산자니 같은 경우는 이란 이라크 전쟁 이후에 국가 재건이 되게 시급했던 상황에서 제한적인 시장 경제 도입 그리고 해외 투자 유치 그리고 외교 정상화를 강조하기도 했고요.
개혁파 중에 굉장히 중요한 인물인 하타미,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역대 이제 개혁파 대통령들도 법치 강화, 법의 질서, 그리고 뭐 언론 자유 확대, 시민사회 활성화, 그리고 대외관계 완화, 이런 것들을 추구를 했습니다. 이 두 세력, 그 개혁파와 강경파 간의 어떤 관계라든지 이들의 상호작용에 대해서는 되게 다양한, 때때로는 이제 좀 상충되는 그런 이제 해석이 존재하고 또 나름의 이제 설명력을 갖는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역사적 관점에서 그리고 이제 존재론적 안보 관점에서 보면 제 기준에 이제 이 두 세력 간의 경쟁은 사실 이슬람 정권 체제의 안과 박 간에 이제 이루어지는 경쟁이 아니라 솔직히 체제 내부에서 특히 1979년 혁명 이후에 구축된 그 저항의 국가 정체성 내면에서 이란 정권의 그 정체성을 관리를 하고 유지하고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다고 보여집니다. 그 이란의 국가 정체성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제가 생각했을 때 핵심 키워드는 그 이슬람 혁명과 이제 저항인데요. 혁명 이전에 그 이란의 존재론적 그 안보, 그 정체성은 그 팔레비 체제 하에 세속주의, 그리고 페르시아 민족주의, 그리고 친서구 군대화를 중심으로 구축되었다고 이제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1979년에 그 이슬람 혁명이 이 이란의 존재론적 안보, 정체성을 이제 근본적인 차원에서 붕괴를 시키죠. 존재론적 안보의 언어를 사용하면 이거를 이제 어떤 존재론적인 단절의 순간을 경험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요.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이게 단순히 어떤 대안적인 정치 세력이 존재했기 때문만은 아니고 아래로부터의 굉장히 강력한 그 혁명이 동시에 작동했기 때문이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후에 이제 이란은 정권 교체를 단순히 팔레비 왕조를 이제 무너뜨린 것에서 그치지 않고 국가가 스스로를 이해하는 방식, 그리고 세계를 바라보는 방식, 그리고 타자와 관계를 맺는 그 방식 전반에 재편이 있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첫 최고 지도자인 그 호메이니 체제 하에서 만들어진 새로운 국가 정체성이 단순히 이슬람주의는 아니고 사실 이게 굉장히 어떤 시아파 혁명 이데올로기, 뭐 반제국주의, 반식민주의, 그리고 제3세기 그 연대의 정치가 결합된 그 저항의 서사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뭐 다 여러 가지 요소들이 이제 포함이 되고요.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제가 강조하고자 하는 부분은 그 이런 이란의 저항 정체성이라는 것이 굉장히 유연하다는 건데요. 그래서 이란이 말하는 그 저항이라는 것이 어떤 단순히 어떤 군사적인 대결, 그리고 적대적인 정치, 비타협 노선에 국한되지 않고 그 굉장히 외교적인 언어로 그리고 때때로 이렇게 협력을 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유연한 정체성이라는 부분을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가능하게 하는, 모순됨 없이 가능하게 하는 그 메커니즘이 제 생각에는 적어도 두 가지 정도가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하나는 이제 다끼야라는 개념이고 또 하나는 이렇게 마슬라하라는 개념입니다. 제가 사실 그 이란어를 이렇게 잘 모르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제 기준에서 이제 이거를 공부했을 때 다끼야라는 것은 그 시아파 정치 사상에서 이제 발전한 개념이고 뭐 이렇게 신중함 혹은 자기 보호를 위한 뭐 은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이 되는데요. 그 역사적으로 볼 때 시아파 공동체가 그 다수파, 순니파라는 그 정치 질서 속에서 반복적으로 이제 박해를 경험했었고 그 과정에서 신앙과 공동체를 보존하기 위해서 그 생존을 위해서 자기 입장 그리고 의도 이런 것들을 일시적으로 감추는 것이 이제 정당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란 혁명 후에 이 개념이 단순히 어떤 종교적인 교리가 아니라 외교적 차원의 그리고 전략적 차원의 이제 사고방식으로 재해석이 되죠. 그래서 혁명 정체성을 이렇게 저항 정체성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생존 그리고 어떤 장기적인 목표 달성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언행을 이렇게 조정하거나 뭐 협상을 나서는 것이 충분히 이제 가능하다라고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또 중요한 개념, 비슷한 개념이 이제 마슬하. 이거는 뭐 아랍어로는 이제 이익을 의미하는데, 인트레스트를 의미를 하고, 이제 국가 차원에서는 어떤 국익을 의미를 하겠죠. 사실 그 마슬라라는 개념이 이란의 그 혁명 이념, 그리고 현실 정치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굉장히 중요한 원리라고 생각이 돼요. 그 첫 최고 지도자였던 그 호메이니도 굉장히 강경한 노선을 택했지만, 동시에
국가와 혁명 체제의 생존, 보존이 최우선 가치라고 보았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뭐 이념적인 어떤 원칙도 국가 이익을 위해 조정될 수 있다라고 이제 주장하기도 했죠. 그래서 이 딱 타키야와 마슬라하라는 이 두 개념은 그 이란의 저항 정체성이 겉으로는 뭐 미국, 이스라엘, 서구 패권에 대한 강한 정책, 그 적대성을 유지를 하면서도 실제 정책에서는 뭐 상황에 따라 협상, 그리고 뭐 타협, 심지어는 어떤, 관계 개선까지도 이제 가능하게 만드는 세상적 기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런 저항 정체성의 그 유연성이라는 건 무슨 이제 호메네이 다음에 그 최고 지도자가 되는 그 하메네이 시기에 들어와서도 굉장히 이제 활발하게 재해석이 되고, 예를 들면은 제가 여기 적어놓은 또 존엄, 지혜, 뭐 실용성이라는 이제 새로운 언어로 이 저항 정체성이 재해석되기도 하죠. 어, 그, 음, 네, 슬라이드가 안 넘어가고 있는데요. 그 이슬람 공화국이 이제 혁명 이후에 형성한 그런 저항 담론, 굉장히 유연한 그 저항 담론을 어떻게 그런 이렇게 정책, 그 제도의 그 유연한 방식으로 내재화했는지를 이제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가 이제 이란 핵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이란 핵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당연히 굉장히 다양한 국제정치학적 관점 그리고 해석이 있죠. 모두 나름의 설명을 갖고 있고, 근데 존재론적인 안보 관점도 이게 굉장히 나름 이렇게 독특한 해석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이 관점에서 보면은 그 이란의 핵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그 이슬람 공화국이 스스로를 음, 이란이 누구인지, 이란이 어떤 국가인지를 이제 반복적으로 확인하고 수행하고 이를 물질적인 차원에서 구현하는 정치적 공간으로 기능했다라고 이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적혀 있는 그런 이제 이제 많은 이제 대통령도 있잖아요. 뭐 하타미 그리고 아흐마드네자드 그리고 로하니 뭐 이게 다른 개혁파에 속한 대통령도 있고 강경파에 속한 대통령도 있고 그리고 굉장히 다른 모양으로 이 핵 프로그램에 대해서 해석을 했었습니다. 개혁파 같은 경우에는 우라늄 농출 일시 중단하기도 하고, 그리고 국제사회와의 협력, 특히 이제 그 P5 플러스 독일과 했던 그 2015년 핵 협상도 진행을 하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아흐마디네자드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강경한 노선을 밟았죠. 여기서 핵 프로그램, 뭐 우라늄 농축 또 재개가 되기도 하고, 굉장히 이렇게 남성적 차원에서 남성적인 언어를 이렇게 사용을 하면서 핵 프로그램의 중요성을 강조를 했었는데, 특히 이제 흥미로운 게 이제 로하니 대통령 당시에 그 핵 협상인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로하니 대통령이 그 핵 협상을 추진을 하면서 그 핵 프로그램을 이란의 어떤 어려운 경제 상황과 이렇게 연계지어서 원심 분리기 바퀴뿐만 아니라 이제 경제와 국민들의 삶의 바퀴도 함께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게 전에 그 존재론적 안보 관점에서 그리고 유연한 그 이란의 저항 정체성 관점에서 보면 이게 어떻게 보면 그 마슬하 관점에서 충분히 가능했던 어, 어떻게 보면은 그 포지션 위치요. 그리고 그 외교 정책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마슬라하 접근을 가장 어떻게 보면 극명하게 보여주는 표현은 그 최고 지도자였던 그 하메네이가 직접 그 2013년에 핵 협상을 승인을 하면서 던진 그 heroic flexibility라는 표현이에요. 이게 이렇게 레슬러를 이제 비유로 들면서 당시 그 최고 지도자였던 그 하메네이가 레슬링 선수가 때때로는 그 기술적인 그 유연성을 보이지만 그래서 약간 한 발 물러서는 그런 이제 전술을 택하기도 하지만 그 와중에도 자신의 상대, 적이 누구인지, 그리고 자신의 궁극적인 목표가 이제 무엇인지 결코 잊지 않는다라는 이제 설명을 하기도 했죠. 이런 관점에서 보면 그 핵 프로그램을 둘러싼 내부 경쟁이 그 체제 외부의 어떤 대안 정체성이 등장했다라는 그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것 같고요. 그 체제 내부의 경쟁도 있고, 그리고 뭐 대외 정책 면에서도 나름 이제 의미 있는 다양성을 우리가 목격할 수는 있지만 이게 어떤
혁명 이후에 그 미국 중심 질서에 저항하는 국가로서의 이란, 그 근본적인 그 정체성에서 벗어나지는 않는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유연한 저항 정체성이 어떻게 보면은 끊임없이 있었던 내부적 어떤 긴장, 경쟁, 견제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체제의 그 회복을 가능하게 만들었던 핵심 그 메커니즘 중에 하나였다고 생각이 되고 미국이 바로 이에 대한 이제 좀 이해가 부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그 엘리트 간의 이제 경쟁이라는 것이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그 이란 체제의 탄력성 그리고 회복력에 이제 기여한 반면 그 이란 사회에서 벌어진 시위는 근본적으로 좀 성격이 다르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 이슬람 공화국이 수십 년간 이렇게 유지해온 그 혁명과 저항 정체성이라는 것에 그리고 그 자기서사, 그 일상에 굉장히 근본적인 질문 그리고 비판을 가한 밑으로부터의 도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이렇게 많은 분석들이 2022년에 이제 주목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때 이제 정권 교체 요구가 이제 굉장히 적극적으로 표현이 됐기 때문인데요. 사실 이 사회운동의 정권교체 요구 그리고 굉장한 그 규모의 그 시위는 갑자기 등장한 것은 아니고 그 이전에 다양한 이제 많은 그 사회운동들이 축적되어 온 그들의 뭐 에너지 그리고 그들의 다양한 사회적 저항이 응축된 결과라고 이제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이런 그 역사적 차원에서의 어떤 굉장히 많은 사회운동의 출발점이 무엇이냐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인위적이라고 생각이 돼요. 하지만 그 규모 면에서 그리고 요구 면에서 조금 이제 주목을 많이 받았던 게 2009년의 녹색운동이라고 불리는 것이고요. 당시에는 개혁파 정치인들도 이 녹색운동의 핵심 주체였습니다. 근데 여기에서의 그 요구사항은 당연히 체제 전복은 아니었고요. 체제 내에서의 어떤 그 개혁, 투명성, 절차적인 민주주의, 뭐 이런 그 요구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좀 흥미롭다, 좀 주목할 만하다라고 하는 시위는 거의 10년 뒤에 나온 이제 소위 이제 데이 시위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시위는 이제 구성 기반 면에서 좀 그 전과 좀 많이 달랐어요. 참여 집단을 소위 이제 그 미들 클래스 푸어라는 굉장히 뭐 이렇게 노동자라든지 청년, 소위 이제 빈곤한 중산층이라고 불리는 새로운 사회 집단이 이렇게 등장을 하고, 그리고 이들이 어떤 그 이전에 시위에서 등장했던 그런 정치 개혁적인 그 요구에 머무르지 않고, 어떻게 보면 더 넓은 사회적인 기반을 아우를 수 있는 요구, 그리고 사회 경제적인 어떤 구조와 관련된 요구, 를 던지면서 이런 비판의 그 이란 체제 자체가 이제 노출되었죠. 그리고 이때부터 어떻게 보면은 그 정권 교체를 암시하는 슬로건들이 이미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흥미롭게도 이제 개혁파 정치인들이 그 길거리 시위와 조금 거리를 두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 사실 이렇게 조금 전에 살펴본 그 엘리트 경쟁은 체제 내부에서 혁명 질서를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를 둘러싼 이제 내부 경쟁이었다면 이런 밑으로부터의 도전 그리고 특히 2022년 이후의 그 사회운동은 그 이란 정권의 그 존재론적 안보에 굉장한 어떤 도전을 가하는 또 안보 불안을 야기하는 그런 시위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런 시위가 고조되는 와중에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이제 공격을 한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역사적으로 그 중동 땅에서 외부의 그 군사적 개입이라는 것이 성공했던 사례가 없고, 뭐 정권 교체는커녕 권위주의 체제를 좀 이제 강화하는 방식으로 기여를 했었는데 사실 그런 경험을 이제 무시를 하고 그 이란의 이제 군사적인 개입을 감행을 한 것입니다. 좀 길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정리를 해보자면, 그, 제가 이제 두 가지 내용을 얘기를 하고자 했었어요. 미국의 그 군사 개입이 하나였고, 또 다른 하나는 이제 이란 정권의 이제 대응. 이 두 가지를 존재론적 안보 관점에서 좀 보고자 했고요. 이 관점에서 이제 내용을 요약을 하자면, 그 미국이라는 나라는 이 관점에서 봤을 때 단순히 어떤 물리적인 안보 차원에서 전략적인 의사결정을 내리는 그런 국가가 아니라 스스로를 국제 질서를 뭐 수호하고 뭐 악에 맞서 승리하고
항상 승리해 왔던 그런 예외적인 그 국가로 인식하는 이제 국가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 이란 내러티브라는 것이 그 미국의 그 예외주의적 정체성 그리고 승리 담론의 일부로 기능을 하면서 이란을 이렇게 적대화하고 타자화하는 그 미국의 대이란 그 인식 그리고 행동에 기여했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은 그 이란 내부의 파벌 경쟁이라는 것이 그 체제 내외 그런 간의 그 경쟁이 아니라 혁명 이후에 형성된 그런 저항 정체성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를 둘러싼 경쟁이고 이게 체제 붕괴나 어떤 뭐 친미적 정권 전환 가능성을 의미하는 건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번 전쟁, 그 이란 전쟁이라는 것은 당연하게도 뭐 어떤 여러 지정학적인 고려와 더불어서 그 미국의 예외주의 정체성, 그리고 이란에 대한 그 미국의 그 타자와 구조 속에서 이란의 국내 상위 정치, 그 경쟁 구도와 그리고 이란 사회 운동을 굉장히 왜곡된 방식으로 확장, 편향적으로 이해를 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제 함의라고 한다면 그 이란 정권을 약화시키거나 가능하다면 이제 중복시키고자 했던 이제 미국이 아이러니하게도 그 반대의 효과를 야기했다라는 점이 될 것이고요. 미국과 이스라엘을 이렇게 적으로 하는 저항 담론이 당연히 이제 강화됐을 뿐만 아니라요. 국내 엘리트들을 결집을 시켰고요. 그보다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것은 그 이란 내부의 그 밑으로부터의 도전에 의한 그 변화 가능성을 지연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는 것일 겁니다. 음, 그 이란 전쟁이 그 계속해서 점점 고조되고 있었던 그 사회 운동의 흐름을 크게 바꿔 놓았다고 보아져요. 앞으로의 그 이란 정권이 그 외부 군사위협, 미국의 공격, 이스라엘로부터의 공격을 명분으로 다시 그 어떤 국가 생존이라든지 순교라든지 저항이라든지 이런 이제 굉장히 국가 안보적인 그런 언어를 중심으로 이란 사회를 재동원할 수 있게 되었고 반면에 시민사회가 요구해왔던 어떤 민주주의라든지 뭐 여성의 권리라든지 소수민족의 권리라든지 경제정의라든지 사회정의라든지 이런 인간안보 의제는 국가안보 담론대로 이제 밀려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미국의 이란 전쟁은 이란 시민들의 물리적인 그런 생존을 위협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이 대안적인 미래를 상상하고 요구할 수 있는 공간을 축소시켰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사실, 이거는 제가 너무 이제 존재론적인 그런 이제 정체성 면에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물리적인 차원에서 이 전쟁이 어떤 함의를 가질까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봐야겠다 했는데, 시간 관계상, 이건 좀 넘어가고 싶어요. 그, 마지막으로 이 미국의 이란 전쟁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그 이란 사회를 넘어서서 그 이란뿐만 아니라 중동 영내 국가들, 전반에서 국가 정체성의 좀 군사화라고 할지, 권위주의 정치의 공고화라고 할지, 이런 현상들에 기여를 할 것이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그 중동 현대사를 볼 때, 제가 아까도 언급했지만 그 외부 세력의 그 군사적 개입, 그리고 이에 맞선 저항이라는 것이 거의 예외 없이 그 내부의 민주주의를 약화시키고 권위주의 정권을 강화시키는 자양분이 되어 왔거든요. 이렇게 전쟁이라는 현상이 언제나 그런 이렇게 복잡한 내부 문제를 적과 아군이라는 굉장히 단순한 이분법으로 이렇게 치환을 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란뿐만 아니라 중동 지역 내에 이제 많은 국가들에서 이제 밑으로부터의 어떤 저항 그리고 인간 안보 관한 그 요구가 이제 안보화되고 좀 적대화될 것이라고 저는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발표를 이쯤에서 이제 마쳐도 될까요? 네, 어, 혹시 뭐 질문을 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면 지금 질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오늘 한세롬 교수님께서는 이제 이란 전쟁과 관련된 중동의 안보 불안을 이제 존재론적 안보와 불안의 틀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전쟁과 국제 정치를 단순히 이제 군사력이나 뭐 자원의 문제로 보기보다 이제 국가들의 정체성 그리고 자기 이해의 문제로 굉장히 이제 깊게 이해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이제 제시해 주셨다는 거에서 굉장히 이제 중요한 발표였다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 제가 뭐 생각하기에는 이 한선우 교수님의 이제
저는 오늘 굉장히 많은 생각할 주제를 던져준 이제 발표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제 현재 뭐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현재 전쟁이 미국이 원하는 대로만 이제 흘러가고 있지 않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교수님이 말씀하신 이제 승리 서서와 그 예외주의에 기반한 이 존재론적 관보가 이 트럼프 시대 그리고 그 이후에 더 어떻게 불안정해질 것인가, 어떻게 어디로 흘러갈 것인가, 그 미국의 존재론적 안보에 대한 이제 질문, 이렇게 생각할 거리를 굉장히 이제 던져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특히 지금 또 중동 지역의 폭력과 이게 불안정 이런 것들이 일상화되어 가고 있는 이게 계속 반복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상화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 경우에 이제 어 굉장히 장기적 관점에서 어떻게 평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어, 특히 이제 권위주의와 군사가 이 지역에서 강화되어 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경우에 이제 어떻게 더 지역 내 평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또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그리고 특히 이제 제가 정말 재밌게 들었던 부분이 그 조항으로서 이제 이란의 그 유연한 정체성, 특히 이 따키아와 바슬라핫이라는 이 개념들을 굉장히 저는 어, 흥미롭게 들었는데요. 그래서 이게 이, 예, 이 개념들이 이제 전 제가 보기에는 일상의 평화와 굉장히 중요하게 연결되는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일상에서 그러니까 정부가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이제 이란 사람들이나 지역의 사람들이 일상에서 이제 관계를 맺을 때 또 이런 개념들이 들어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딱지와 마슬라핫 같은 개념들을 생각을 했을 때 이란 정부가 이제 이란 국민들에게 어떻게 이제 전쟁 이후에 어떤 존재론적 과정을 제공해 갈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예, 발표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그냥 예, 편하게 코멘트를 하면 예, 되나요? 예, 근데 근데 사실 저도 그 제가 이란 전문가가 아니어서 이제 좀 긴장을 하면서 지금 저도 이제 공부를 하는 되게 유익한 시간을 가졌었는데 근데 사실 이 타키야라는 개념이 좀 논란의 여지가 있는 개념이긴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봤을 때 그 굉장히 유연한 언어를 그리고 유연한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그런 의도는 아니지만 되게 일시적으로 손을 잡고 악수를 하고 뭐 협상을 하고 근데 이런 이제 타키야 개념을 이렇게 예를 들면은 뭐 좀 이란을 불신하는 이란의 그 핵 프로그램에 대해서 굉장히 이것이 위협이다라고 그 이제 강하게 주장하는 입장에서도 이란의 그 타키야 개념을 지적을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아는 게 이제 제가 갖고 있는 지식이 굉장히 제한적이지만 이란 정부는 오히려 거기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이제 이제 대응을 하는 그런 제 관점에서는 좀 흥미로운 그 논쟁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 2015년에 이란과 그 미국을 포함한 P5 그리고 독일이 있었죠. 그래서 같이 이제 핵 협상을 그 당시 오바마 행정부 때 하고 있었고 그 나름의 이제 양보할 것들을 양보하고 이렇게 진행이 되어 왔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말도 안 된다. 이란은 계속해서 핵 무기를 이제 개발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끊임없이 해왔잖아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언급한 개념이 타키야였어요. 근데 이란 입장에서는 어, 이란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다. 그 핵 프로그램 핵 무기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슬람 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뭐 이런 이제 그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어, 제가 이해하는 게 맞다면 사실 이 타키야 개념이라는 것은 굉장히 논쟁적인 개념인 것 같아요. 근데 그보다 조금 덜 논쟁적인 개념이 그리고 이란에서도 좀 이야기가 되는 개념이 이게 마슬라하라는 이제 개념인 것 같고 네,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흥미롭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장기적 관점에서 평화가 어떻게 가능할까? 이 평화와 관련된 또 이제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어, 우리가 이제 저는 사실 그 중동 지역, 그 중동 이제 북아프리카 지역을 공부하면서 국제 정치적 관점에서 보지만
국제정치적 관점에서 되게 미시적인 현상에 주목을 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회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국, 국제정치가 눈여겨봐야 할 굉장히 중요한 현상이다라는 이제 관점에서 중동 지역을 바라보고 있는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또 마냥 그런 사회운동이라는 것을 이렇게 되게 로맨티사이즈 할 수는 또 이제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란에서 이제 보여지는 그런 시위도 마찬가지고, 이란이 아닌 뭐 다른 곳에서 이제 벌어진 다양한 뭐 시위들도 마찬가지고, 물론 거기에 가능성은 있는데, 어떤 뭐 좀 의미 있는 어떤 변화의 가능성은 결국 그 내부에 있을 텐데, 그게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가능하냐는 정말 어떤 이렇게 참 어려운 질문인 것 같기는 해요. 이게 잘 돼야 될 텐데. 근데 사실 이게 사회운동이라는 것이, 또 시위라는 것이, 어, 뭐, 일어나기도 쉽지 않지만, 뭐, 일어났을 때 그 상대의 어떤 뭐 정권이 됐든, 뭐, 정부가 됐든, 거기서도 이제 가만히 앉아 있는 건 아니고, 그 아랍해봄 이후로, 2011년 이후로의 이제 그런 정부와 그 사회운동 간의 그런 이제 상호작용을 보면 서로가 서로에게 배우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버전에서, 그 다음 라운드가 펼쳐졌을 때는 그 과거에서 배운 내용을 갖고 전략적인, 좀 다른 차원의 상호작용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평화가 어떻게 언제 이제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쉽지만은 않다. 하지만 그 사회 운동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음. 예, 감사드립니다. 그, 그래서 지금 또 생각이 든 내용은 보면은 미국이 지금 이런 일을 벌이고 있고, 특히 중동 지역에서 그 교수님이 계속 이제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걸 이제 연대기를 보여주셨는데, 이런 약간 그 지역 불안이 일상적으로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그리고 미국 사람들도 이거를 이제 그 중동 지역에서 이제 안보 불안 거의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불안정 자체가 굉장히 그 예측 가능한 관계가 되어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음. 약간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사람들이 정말 이렇게 여기서 평화를 가져올 수 있다, 이 상황이 나아질 수 있다라기보다는 어떻게 이거를 이제 그냥 관리된 긴장 상태로 이제 이거를 쭉 끌고 나가는 것이 음. 일상적이고 정상적인 상태다. 이 중동 지역에서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또 많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어, 네, 제가 질문을 읽겠습니다. 교수님께서 현 미국과 이란 간 전쟁의 원인을 존재론적 안보의 틀로 분석해 주신 것으로 이해했는데, 그렇다면 양측의 이러한 존재론적 안보 위협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을지 여쭤보고 싶다는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사실 그 존재론적 안보의 그 위협이라는 것이 그 해소해야 하는 게 어떤 차원의 어떤 행위자의 이제 존재론적인 안보를 이렇게 말하는 것이냐, 이게 좀 중요를 할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이게 이게 굉장히 이제 복잡한 사실 질문을 주셨는데 굉장히 감사한데, 제가 사실 이제 발표 내용을 이제 좀 이제 글로 이거를 발전시키려는 그 과정에서 사실 했던 고민이, 제가 오늘 발표에서 좀 집중한 그 존재론적인 안보를 막 거기에 집착하는 대상이 미국, 근데 사실 좀 이렇게 추상적이긴 하지만,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이란 정권이었거든요. 근데 사실 그 존재론적인 안보에 대한 그런 이렇게 집착이라든지, 그리고 그런 존재론적인 안보를 필요로 하는 행위자는 굉장히 많잖아요. 그 이란 전쟁을 생각해 볼 때, 제가 이제 발표에 이렇게 녹여넣지는 못했지만, 그런 이란 사회 차원에서도 존재론적인 안보를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참 그렇게 그거를 포함시키면 사실 제가 이제 발표를 이제 하기로 하고 사실 그렸던 그림은 그런 거였었던 것 같아요. 적어도 두 차원에서 이란 정권과 이란 사회가 각각이 추구하는 존재론적인 안보가 다른 것 같다라는 점에서, 근데 지금 말씀하신 이 질문이 존재론적인 안보 위협이 무엇이냐 했을 때
이란 정권에 있어서 가장 큰 존재론적인 안보 위협은 어떻게 보면은 이란 사회가 던지는 요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란 사회의, 이거 너무 제가 이제 그림을 단순화하는 것 같긴 하지만, 이란 사회의 존재론적인 안보 관점에서 보면, 그 존재론적인 안보 위협은, 뭐, 그 이란 정부가 뭐 취해온, 뭐 추구해온 그런 저항 담론과 그로 인해서 뭐 야기된 뭐 다양한 어떤 사회, 경제, 정치적인 그런 차원의 어떤 문제점들, 인간 안보를 위협한 그런 것들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란 정부뿐만 아니라 실제로 뭐 이란을 공격한 어떤 미국도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어떤 행위자의 존재론적인 안보를 이야기하느냐에 따라서 존재론적인 안보의 위협도 좀 이렇게 달라질 수 있을 것 같고, 이란 정권 관점에서는 존재론적인 안보 위협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제가 아까도 이제 짧게 언급하긴 했지만 그 일상에 대한 집착을 하잖아요. 근데 그 일상에 대한 집착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했을 때는 그 저항 담론을 굉장히 좀 극단적인 형태로 추구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위협이 없어질 수는 없을 것이고, 위협은 항상 있고, 그리고 없는 위협도 만들어질 수도 있고, 뭐 때에 따라서는. 어, 그래서 이게 이렇게 물리적인 차원에서 보면 우리가 안보 위협이라는 것은 좀 나쁜 것,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존재론적인 안보, 이렇게 정체성 차원에서의 그런 안보를 이야기할 때는 이 위협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흔히 이제 생각하는 그 위협이랑은 조금 다른 측면에서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그럼 오늘은 이걸로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어질 평화 포럼에도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고요. 그럼 이것으로 제38차 평화 포럼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참여해주신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